네,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기본 개념, 지난 시간 이노베이션 나무 지식재산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컨셉에 이어서 오늘은 그 지식재산의 ABCD 모델, 권리 이전과 권리 침해, 기본적인 권리 이전 개념,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겉절이로 이노베이션을 위한 커뮤니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주도자, 뭐 어떤 성향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식재산의 ABCD 모델, 권리 이전과 권리 침해. 예, 권리 이전과 권리 침해. 권리 이전, 떤 거를 보통 떠올리세요? 그 권리 이전이라고 하면은 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배타적 권리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지식재산 침해 같은 경우는 정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되는데, 취득한 지식재산을 이제 사용, 수익할 권리 플러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이제 지식재산 권리 이전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효력이 이제 국한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위해서 제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이제 A입니다. A, B, C, D.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틀려요. A가 이제 뭐 원작자나 뭐 특허권자가 되겠죠. B가 그거를 이제 최초로 권리 이전을 받는 사람이 되고, 권리 이전을 받은 사람이 그 테리토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C에게 권리 이전을 일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C는 그 받은 권한 안에서 또 D에게 권리 이전을 할 수가 있고, 제 사례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제가 A예요. 제가 이제 뭐 아이디어 기획법에 대한 강의 컨텐츠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B, 사이다 경제라는 이 플랫폼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OD 서비스를 여기를 통해서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이 사이다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총판권이라고 그러죠. 이 컨텐츠에 대한 총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 곳에 이제 최대한 많이 팔아야지 그 사이다 경제도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부 몇 프로는 저한테 이제 배당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권리 이전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이 그로우라는 플랫폼에서 이 사이다 경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컨텐츠, 올라가 있는 영상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B에서 C로 권리 이전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저는 A, 저 당사자는 C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약이 된 거고, 어쨌든 이제 A와 B하고의 이제 계약이 된 내용상 B가 어떤 루트로 어떻게 팔아서 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몇 프로는 저한테 주도록 되기 때문에, C에서 판매가 일어나면은 뭐 C도 돈을 벌겠지만은 이 컨텐츠로 거기서 일부는 B에게 환원을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B는 거기서 또 일부는 저한테 주게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 컨텐츠 VOD로 사례를 이제 하나 든 건데,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로우에다가 내 컨텐츠 네가 왜 파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하고 그로우하고는 A와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C에서 얼마를 팔았다 그러면 제가 C에게, 그로우에게, 야 너 강의 100개 팔았잖아, 수수료 나한테 직접 줘, 이런 소리를 못 해요. 저는 B하고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권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뭐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거는 B와 C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극한이 되어 있다. 이게 기본 권리 이전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권 같은 거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뭐 러시아에 대한 판권을 특정 회사에 한 군데 줬어요. 그럼 이제 그 특정 회사는 뭐 이제 총판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있으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 경기는 너한테 C에게 팔 권리를 줄 수도 있고, C-1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는 뭐 남부 지역, 경북 지역, C2에게는 뭐 서부 지역, 뭐 전라도 지역 판권을 준다든지, 이게 얘 마음이에요. 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CD에서 파는 거 가지고 A가 CD에게 이슈 제기를 직접 파는 것도 무의미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 제기를 하고 싶다면 B에게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 총판거 줬는데 브랜드 관리가 안 돼. 너 CD한테 줄 때 이거 어떻게 판 거야? 클레임은 여기다 그래야 돼요. 계약 당사자 간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거래 대상은 지식재산권, 그 특허 영업 비밀 뭐 상표 저작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로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이다 경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VOD 강의는 전부 다 이 저작권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팔고 있는 책 같은 경우도 저작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적, 서적 등 포함된 정보, 전자장비, 뭐 생체물질, 화학약품, 음악, 비디오, 예술작품, 콘텐츠가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해당이 되는데 입사 또는 퇴사 피고용권, 입사 또는 퇴사 시 피고용권, 이것도 이제 권리 이전이 되게 되고, 지식재산 거래는 지식재산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권리 이전 계약이 필요치 않는 공공 영역에서의 지식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 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죠. 뭐 총판권 이런 것도 뭐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지식재산권은 각 종류별로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뭐 A, B, C, D 뭐 여러 개 있으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A 하나 특허 안에 뭐 다양한 권리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은 A 특허 안에 있는 청구항 1에서 3번까지만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권리 범위 등을 이제 설정함에 있어 개별적인 권리가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을 A하고 B라는 회사가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항목별로 계약이 되는 거지 퉁쳐서 이렇게 계약은 하지 않는다. 검토가 되지 않는다. 그 라이센스 거래는 그 5Y 원칙에 의해 접근이 됩니다. 5Y란다. 5W.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한 권리 이전 계약성, 계약 이전 뭐 이런 수업도 다음에 해드릴 건데, 거기서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돼요. 모든 계약서의 기본 틀이 돼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무엇이 지식재산으로서의 라이선스 대상이며 어느 나라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 when, 언제 라이선스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의 만료일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만료되는지, 그리고 where, 어디서 라이선스가 지역적으로 발생되며 어디서 실시행위를 발생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why, 왜 거래하고자 하며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게 요 Y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서두에 좀 명기를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권리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전부 권리 이전. 종업원이 이제 발명을 했어요. 종업원이 발명을 했어요. 보통 기업으로 가죠. 사용자한테 넘어가죠. 계약상에 그 월급 받고 이제 하는 거 직무 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무 발명 뭐 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는 종업원은 오픈된 정보에 대해서밖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진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전부 이전, 이게 통상적이고, 그리고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뭐 이제 누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A하고 예를 들어서 B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이 뭐 영역이 이만큼 있으면은 요 4분의 3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4분의 1에 대해서는 B에게 이렇게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B에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나 사업 분야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해외 특정 국가만 허용한다든지, 글로벌에 대한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뭐 중남미 지역은 너가 이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권리를 일부만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이 이제 공유되는 체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구정민 작가 같은 경우 뭐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되는데, 둘이서 특허 출원을 쭉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여하는 거, 이거 뭐 이제 구정민 작가가 기여하는 거, 이게 합쳐서 이제 공동 소유로서 창출이 되거나 이전이 되거나, 요거는 이제 둘이서 저 혼자 뭐 구정민 작가 따로 이 권리를 행사하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동의하에 두 사람 합의하에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공동의 권리 소유를 통해서 공유자 각 개인이 각각의 소유물에 대한 개별적으로 라이센스, 판매, 사용, 양도, 대여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악유가 많고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일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계약상에 이거를 뭐 명확하게 권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내 거다 네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 간의 권리를 이렇게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요게 안 되면은 완전한 배타적 권리 행사가 어렵고 독점적 라이센스 권한을 부여하는 거. 이 라이센스 계약의 핵심은 이제 독점인데, 권리 전부 양도하기도 어렵고 경쟁자에게 라이선싱 함에 있어 제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 배타적 권리 확보는 이제 공유자의 사전 합의된 계약에 의해서만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양자 권리 분할 딱 나눠서 국내 도메스틱
비즈니스는 내가 책임질게. 해외 비즈니스는 내가 책임질게. 혹은 이 영역을 나눠서 청구항 뭐 어떤 특정 발명의 청구항 1에서 3까지는 내 권리, 4에서 6까지는 네 권리. 영역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이제 완전 공동체 혹은 공공 영역에다가 다 오픈하고 공유를 해서 둘 다 권한을 가지지 않고 완전 사회에 환원하듯이 오픈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사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ODM 비즈니스를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협력사 간의 권리 이전이에요. 나이키가 이걸 참 잘하는데 공장이 없죠 나이키가 영업 비밀, 저작권, 특허, 상표권, 이 상품 개발에 대한 모든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장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전해주거나 오픈해주면서 야 생산해라. 딴 데다가 이거 써먹으면 안 되고 너 이거 제품 만든 거 우리 상표 달고 마진 얼마 우리한테 주고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권리 제약 조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때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제 ODM 제품 개발 생각나는데 이런 식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B로 대변되는 이제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제품 개발, 생산, 공급 뭐 이제 진행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A가 B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B에 의해 A가 제공한 지식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업체들 예를 들면은 크라우드 펀딩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시제품 제작 같은 거를 할 때도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이제 원작자 가지고 있는 거를 공장 찾아다니면서 만들어 주십시오. MOQ 얼마, 오케이 사인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가끔 사장님들이 뒤통수 치고 이 개인 업체가 힘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권리나 이런 거 제대로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직접 이거 만들어 보니까 괜찮아. 직접 판매해야지.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A, B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A가 무조건 철저한 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 정도 브랜드화하고 있고 나이키 정도 되면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뭐 애플이 이제 팍스콘에다가 그 아이폰 생산을 의뢰했던 것처럼 그 정도 파워가 있으면 이게 되는데 역으로 뭐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에다가 이거 아이디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제품 만들어 주십시오. 뒤통수 그냥 맞는 거 한순간입니다. 권리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고 이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A는 철저하게 갑이 되어야 된다. 이게 권리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는 권리 침해에 대한 기초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혼돈을 많이 하는데 A가 가진 권리가 이만큼 있고 B가 가진 권리가 이만큼 있는데 교집합 영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B가 이제 건드리면 명확하게 침해죠. 반대로 B 영역을 A가 건드리면 명확하게 침해죠. 근데 이제 공통 영역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가 침해가 됩니다. 야 이거 내 건데 쟤랑 뭐 좀 겹쳤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지식재산 영역과 공공 영역을 이제 구분짓는 건데 이 정확한 경계선이 어디냐, 오픈되어 있는 게 어디까지냐, 어디가 내 권리냐 이게 해석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는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지 상대방이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자율실실토록 허가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생산하고 내 마음대로 실행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남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지. 그래서 이제 요런 영역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크로스 라이센스 획득이 필요해요. 서로 쌍방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간 허락 없이는 A 또는 B 누구도 A, B가 혼재된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침해에 대한 기초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침해에 대한 마스터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거에 한해서만 내부행위, 연구나 제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라이센스를 가지지 못한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 마음대로 연구 제조했다. 침해죠. 명확하게 침해죠. IP 소유는 대부분 제3자한테로 사오거나 라이센싱을 해왔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뭔가 만들었던가 아니면 종업원을 통해서 했던가 종업원과 제3자와 이제 공동작업 혹은 이제 종업원하고는 이제 사전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내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서 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무조건 가지게 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소유하지 못할 라이센스
이거 가지고만 이렇게 소유한 라이센스 가지고만 뭔가를 해야 되지. 이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했다. 침해죠. 그리고 내 고객에게 내가 IP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판매한다. 문제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 IP를 제3자가 또 도용해서 나하고 계약한 거 없는데 가져가다가 뭔가 행위를 한다. 이게 또 침해죠. 명확하게. 이게 기본적인 권리 침해, 마스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침해 배상은 그 침해 행위가 지식재산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라이센스 받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다 침해예요. 그래서 지식재산 소유자라도 허가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허가받은 거에 대해서는 야씨, 계약했구나. 야 그래도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 권리는 계약 협정이 존재하는 비침해 경로와 계약 협정이 없는 침해 경로. 뭐 이제 이건 계약이 없으니까 침해 경로고, 요거는 계약에 대해서 사왔으니까 비침해 경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의 ABCD 무도의 권리 이전과 권리 침해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퀵하게 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이노베이션을 위한 커뮤니티 역할, 그러니까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그 외에 뭐 정치, 정당, 종교단체,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뭐 이런 거 많은데 대표적인 5개가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인데 이제 개인 발명가가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커요. 뭐 돈인 이제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 특허의 실제로 4분의 1이 개인 발명가에 의해서 출원된 거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대기업이 없으니까 큰 회사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 무려 66%, 유럽은 이제 영세한 업체들 위주다 보니까 25에서 50%, 아마 50%는 뭐 슬로바키아나 이런 데 조금 유럽에서도 못 사는 국가 위주일 것 같고요. 스스로 사업하거나 이제 타인에게 라이선싱을 하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인 성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상가 영향이 없거든요. 조직도 없고 뭐 판로도 없고. 그래서 발명하시는 분들은 발명만 하세요. 사업하시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투자 자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자체적 매출이 지출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나 혹은 이제 수개의 팀들로, 작은 조직이죠. 그래서 주로 한 개의 제품에 몰빵했다 보니까 좁은 영역에 집중된 이노베이션, 그 한 개 제품에 대해서만. 반대로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 여러 곳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 창의적 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프라 깔아놓은 것도 많고 고정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혁신을 거듭하지 못하면은 치고 들어오는 새로운 창조 기업에게 인프라 같은 거를 그냥 내주는, 돈이 없으니까 깔아놓은 거 사람 뺏기고 설비 깔아놓은 거 헐값에 넘기고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됩니다. 불쌍해요. 대기업도 이제 혁신을 계속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 전략 접근 방법은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주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그 아이들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뭐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지분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대학하고 연구기관은 비슷한데 연구기관이 이제 교육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 새로운 지식 창출 그리고 공개하는 거, 전반적인 그 나라, 그 국가, 그 지역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기여하는 게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인데, 이제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술한 책, 뭐 논문, 소프트웨어는 권리를 스스로 본인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연구 개발에 의한 특허 발명은 직무 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이 권리 양도를 받아요. 근데 웃긴 거는 돈 주는 사람이 이제 권리를 가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 1980년도에 제정된 베이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R&D 지원 특허 발명은 국가에서 돈을 줬지만, 국가에서 돈 준 거 가지고 직무 발명했지만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이제 대학으로 권리 양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에 집중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주도자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은, 이노베이션 주도자는 주로 이제 C레벨이 돼요. C레벨. 탑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 해당 조직이 이제 리더십과 권리 형태를 굳이 나눠보자면은 그 크게 3가지 리더십이 어디 가나 뭐 다 뻔한데, 독재자, 탑다운으로 그냥 시키는 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이 이렇고 리더의 방향성 제시나 이제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조직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 이 정말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되는 것 같고 바텀업, 바텀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평이니까 구성원들이 좀 더 의견 내고 합리적으로. 근데 이제 조직 문화가 얼마만큼 이게 오픈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열정, 스마트한 수준이 이게는 이노베이션이 진짜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 도출을 위한 촉매 역할. 최근에 이제 딥다이브 미팅 같은 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지는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 해결이나 이노베이션보다는 이제 경영진 가외시키는 자리 수준으로밖에 지금은 아직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합의 도출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이제 리더의 리더십 플러스 스마트한 수준. 이게 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퍼실레이터 역할을 얼마만큼 중요하냐가 중요하다. 멍청한 놈이 이 자리에서 이걸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쎄 빠지게 가외만 시키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이노베이션과 연관해 이제 명확하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일이 추진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주도자가 항상 팀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현업을 이제 챙기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뭐 이제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말 항상 달라지는데 그 양반은 구성원들이 죽는 소리 해도 개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식재산 이제 관리에 대한 어쨌든 의사결정을 탑 레벨에서 하니까 리더십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라. 그러니까 한 분야 최고, 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최고 되는 거. 좀 창의적 모방. 누가 치고 나가면은 그거 이제 그 패스파인더가 있으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서 커지는 시장에 창의적으로 모방해서 이제 2인자로서 연구개발비는 최소화해서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기업가정 유도. 이제 틈새 시장이라 그러죠. 리치 마켓. 이게 남들 안 하는 거. 그런데 치고 들어가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거나 생태 틈새. 그러니까 A에서 B, C, D 뭐 이 어떤 가정으로 연구개발이나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정, 톨게이트 같은 걸 지나야 돼요. 고기를 딱 장악해가지고 니네 사업하려면은 니네 기술 개발하려면은 우리가 연구 개발한 이거 무조건 거쳐가야 돼. 그런 시장을 장악하라. 요 네 가지로 크게 이제 전략을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팀의 세 가지 조건이 창의성, 법률성, 사업성. 이제 맨파워가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이제 R&D, 뭐 디자인,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될 것 같고 법률성은 이제 뭐 특허센터, 법무센터, 뭐 이제 법에 대해서 좀 빠삭하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성. 결국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애들. 상품기획, 마케팅, 영업. 요 세 개가 융화가 됐을 때 이노베이션 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이 이노베이션 전략 네 가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게 이 장표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전략, 지식재산 관리, 권리 이전, 그다음 권리 침해에 대한 컨셉,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조직 리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과제 발표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장표를 만든 거를 연습 삼아서 지금 PT를 좀 해본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인데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박사, 예비 지식재산학과 박사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